이른바 얼짱공주로 알려진 가코 공주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 공주가 있는데 되게 이쁘고 귀여운 걸로 유명해요. 요새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 2만 원짜리 되게 저렴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 사이트, 되게 저렴한 옷 판매하는 중국 사이트에서 그 제품이 2만 원으로 판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2만 원짜리 옷을 샀는지 아니면 거기 중국 사이트가 원래는 따로 진짜 비싼 옷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해서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2만 원짜리 옷을 공주가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일왕들은 외교를 하거나 공식적인 다리 행사에 나가는 것도 일 중에 하나니까 어느 정도 품격이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국민들 많죠. 예, 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일본 문화와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 2만 원짜리를 입은 게 일본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시오리짱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자국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야 정말 검소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해외에 나갔을 때 그 2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일본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게 보통 일본인들을 이야기할 때 과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도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에서 혼내와 다테마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으로서는 되게 검소하게 느끼지만 다테마에 도시 때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의 일본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우리 아까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이라는 와라는 문화를 해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일본의 문화와 이제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혼내와 다테마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독일 사람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야마토 민족이라고 하죠. 야마토의 한자를 보면 클 때자에다가 화팔 화자거든요. 거기 이제 화라는 게 들어가고 그것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를 이제 독특하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식, 한복 뭐 이렇게 한자를 넣으니까 아마 일본도 일식, 일복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소고기도 한우는 해외 수입하고 달리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마토 민족 화합의 와의 문화로 해서 일본 음식을 와쇼고 일본의 소를 와규 또 일본의 기모노를 양복에 비해서 요후코에 비해서 와후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일본 민족은 이제 단일 민족으로서 실제로는 단일 민족은 아니죠. 왜냐하면 류큐 오키나와 류큐 그리고 홋카이도에 이제 아이누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절대 다수가 이제 야마토 민족이다 보니 야마토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일본인들의 혼내가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해외에 나갔을 때의 일본의 품격을 대신하는 이 천황과의 가족이 그렇게 저렴한 옷을 입었어? 이거는 우리 일본인들을 약간 좀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네. 저는 옷이 깔끔하다고 한다면 뭐 김치국물 떨어져 있지 않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아 역시 서민들의 삶을 참 표현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는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와의 시작은 600년부터 700년쯤에 일본의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일본에 그게 거기 안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본 사람들은 조화, 와를 아끼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중국의 곤자의 논어에서 나온 말을 거기 쇼토쿠 태자가 거기에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래는 그쪽 곤자 쪽인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조화 이런 걸 정말 아끼는 민족인 것 같고 나랑 남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화를 아끼고 잘 살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왜 와라는 것은 결국 하모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떨어지면은 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일본이 유독 이 와 문화에 강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정말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일본이 유독 와 문화가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쭉 왔냐라고 한다라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지정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구의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이 판이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가 환태평양 지역에 집중이 되어
되어 있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00여 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중에서 유감 지진이 한 700여 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정도 유감 지진을 느낄 정도로 항상 이제 경직돼 있고 불안하죠. 거기다가 또 세계 그 화산대의 10%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한 80여 개의 활화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나만 혼자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지진이 일어났어. 우리 집은 안전해. 근데 내 이웃은 무너졌어.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나도 언젠가 내 집이 지진이라든가 화산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규율을 지켜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약속을 해야 되죠. 그런 약속을 지켜오다 보니까 화합이 정말 중요한 사회인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가 매그니튜드 7.6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큰 뉴스이긴 하지만 매그니튜드 7.6에 비해서는 그렇게 뉴스가 크진 않았던 것은 인명사고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지진 측정을 한 역사상 올해 1월 1일에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7.6은 7번째로 큰 지진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1923년에 관동대 지진이 있었죠. 그게 매그니튜드 7.9예요. 그때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거나 실종이 됐고요. 우리 조선인들이 한 7천여 명이 이제 학살이 되었던 그런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지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같이 힘을 합해야죠. 그래서 일본이 와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경직된 사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직된 사회를 풀어야 돼요. 제가 일본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시오리짱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텔레비나 이런 거 볼 때 뭐 전라의 모습이 나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폭력적이거나 우리 뭐라 그러나 그 개그맨들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때릴 때도 가짜로 때리고 가짜로 아프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진짜로 때렸다라고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안 때렸고 서로 이제 웃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때려요. 진짜로 때리고 상당히 이제 퇴폐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제가 92년도 일본 유학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텔레비를 보는데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는 건가 비디오를 보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선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을 성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메유아쿠 문화가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스미마셍하고 조금만 도와줘도 아리가또 자이마스 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대중매체에서는 이런 방송을 대낮에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텔레비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슴이 노출이 되고 남성의 뒷모습이 그대로 모자이크 없이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제가 그것을 일본에서 살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삶이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대중매체가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일본 신화를 보면 일본 신화에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남매잖아요. 남매인데 남매가 결혼을 해서 근친상간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일본 신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문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제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많은 책에서 일본을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딸이 중학생이 되면 아빠가 가방에다 콘돔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잘못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는 별개로 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개방적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와 문화는 와 문화대로 가고 그거에 의한 약간 좀 변형된 스타일의 일본 문화, 그것은 이제 외국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한국 텔레비와 일본 텔레비의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네, 제가 느끼는 게 요즘은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 드라마에서 밤에 방송하는 거지만 AV 배우가 나오고 가슴도 노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갈수록 정말 엄격해지고 있고, 맞아요. 그 포르노에 대한 규제도 법적인 규제도 많이 들어가고 이 10년 사이에도 엄청 일본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제가 92년도 갔을 때 이제 그 정도였는데 제가 2004년도에 귀국했거든요. 그때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게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정된 사회였는데 제가 그 차이를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언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스크린을 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방송국에 경고를 하고 사과를 요청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근데 일본은 이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체심이에요. 방송국이 자체심의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 내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일본의 시청자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항의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졌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이 강해졌죠. 제가 2004년도 귀국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텔레비에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거 불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씩 개방이 되고 일본은 조금씩 이제 닫혀져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의 화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와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억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와의 문화를 이루게 하려면 내 생각과 시오리짱의 생각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 사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맞추느냐라고 한다면 매뉴얼을 맞추면 돼요. 야, 우리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땐 이렇게 행동하자. 이거를 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의견이 달라도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문화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케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이 매뉴얼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당황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즉흥적인 게 있고 또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일본 분들은 사실 되게 수능적이잖아요. 어떤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유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 세계의 그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뒤쳐져 있어요. 뭐 세계 500대 스타트업 이런 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수능은 잘하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는 잘 적응을 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금은 좀 덜하는 것이 와문화에서 정착이 안 된 부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뉴얼 사회라는 것을 좀 느끼시죠, 일본 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일본은 정말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일할 때 눈치로 보긴 하지만 일본이 엄청나게 남들과 맞추려고 하고 뭔가 일을 크게 일으키는 것도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를 느껴지네요. 사실 그 일본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유치원에도 가는 길과 오는 길을 화살표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걸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니까 다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하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도 잘 안 지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왼쪽, 오른쪽 이거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봐 각종 표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보니까 고속도로 할 때 진입로하고 이거를 다 표시해주고, 지하철 탈 때도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이걸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일본은 그게 더 촘촘하죠. 더 촘촘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매뉴얼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정말 일본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편의점도 다 매뉴얼대로 맞아요. 엄청 그거 잘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모르고 테이블 위에다 손을 올려놨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덴쪽 그 점장이 저한테 강상 손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손톱이 손님한테 보인다라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절대로 테이블 위에서 올려놓지 말라. 그게 매뉴얼에 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좀 짜증났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참견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 친구들은 지키더라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변화가 좀 없죠. 그냥 지키는 것만 지키고 하니까 사회 변화가 좀 약하죠. 숨이 좀 막히죠. 아무래도 한국은 그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앉아 있어도 혼날 사람이 없고, 핸드폰 손님이 없으면 핸드폰 만져도 되고. 근데 일본에서 알바 중에 핸드폰 만지고 만약에 게임하고 있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알바생. 근데 그렇다고 일본 알바생들이 엄청 비싼 페이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한국도 알바생들 페이가 올랐으니까 이제 비슷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알바생이라도 원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고 매뉴얼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일본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갔을 때 참견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지금 왜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메이와쿠라는 게 한국말로 민폐인데 일본 사람들은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일본에 존재한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이 정도로 민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예민하다니 마치 이게 일종의 그 민폐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 그죠 뭔가 일본 사람들 남들의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엄청 신경 쓰고 그래서 지하철 전철 탈 때도 핸드폰도 못해요. 통화도 못해요. 남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제가 조금 좀 얘기를 보탠다면 그 메이와쿠 문화가 이제 정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에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잖아요. 아리가또. 그거 한자를 보면 있을 유자에 어려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아루라는 단어 있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합하면 아리가또를 감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사하다라는 의미야. 일본어로. 어려움이 있는 게 왜 감사한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일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교의 영향이 강한데 내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은 인류 75억분의 1이야. 엄청난 확률인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시오리짱을 5천만 인구에서 여기서 이 시간에 시오리짱을 만난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시오리짱을 만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확률에서 이 아리가따이 한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 일본어를 보면은 미안합니다가 스이마생이잖아요. 그것도 한자를 보면은 스무라는 한자잖아요. 이게 마치다, 끝내다, 건너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생은 부정이잖아요. 마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미마생이잖아요. 뭐냐? 내가 지금 사회에서 빚을 졌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많은 그런 사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와문화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감사한 것을 받았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났어. 그게 미안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문화라는 것이 메이와쿠 문화 또 뭐 혼내야 다테마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일본 전체의 문화를 와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연속성이라기보단 와 문화 안에 메이와쿠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오리짱도 그랬잖아요.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 장인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장인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쇼군인, 그 직인이란 말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도 막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막 그런 인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일본이 잘 산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한국인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열중해. 그걸 장인정신이라고 해. 그런 장인정신을 일본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니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말이야. 장인정신. 장인이란 말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 우리하고 어쨌든 다르니까.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야채와 일본에서 먹는 야채가 다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오랜 역사가 지나오면서 그 나라에 맞는 토지, 그 나라에 맞는 바람과 공기와 사람들 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 그것이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화라고 별도로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자인 어더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메이와쿠 문화니 뭐 장인정신 문화니 이런 것들도 일본은 그냥 해오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일부러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어를 개념화하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일본인들은 없을 것 같아. 그게 하나의 문화라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새 SNS로 보면 사소한 교통 룰, 규제? 이런 거를 안 지켰다고 막 누가 영상 찍고 올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누가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소한 교통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다 이런 인식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저는 그 문화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일본만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도 사실 와를 되게 중요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니 이웃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예요. 저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인 거죠. 남에게 폐를 끼쳐.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어린아이가 뛰어다녀봐요. 그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극장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아버지 그거 저기 찬장에 열어보면은 거기 반찬이 있어요. 얼마나 민폐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일부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메이와쿠 문화는 정말 좋은 문화인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때문에 뭔가 좀 저기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는 대전에서 올라왔지만 그 대학생들은 일본에 교환 유학을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일본이 이제 좋으니까. 그런데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교환 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경쟁률이 높지를 않아요. 우리는 경쟁률이 높아서 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별로 교환 학생을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일본에. 그냥 놀러 갈까? 이 정도이지. 근데 일본 학생들은 교환 학생으로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그래서 저기 교환 학생 우리가 2명 보내면 일본에서도 2명을 보내야 되는데 야 4명으로 좀 늘려줄래? 이런 요청이 올 정도예요. 그래서 캠퍼스에 일본어가 너무 많이 들려요. 옛날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가 많이 들리더니 지금은 일본어가 많이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인들의 자신감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은 목소리 벌써 저도 막 목소리 크잖아. 금방 친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분들은 사실 오래 있어도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거나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한국 친구들 사귀어 봤어요? 네. 되게 편하고 금방 친해지고 이런 것들을 일본 학생들이 한류를 통해서 K-웨이브를 통해서 한국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거 숨 막히는 면은 저도 조금 느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교통 규칙을 왜 이렇게 안 지켜다 해서 SNS에 영상 찍고 올리고 그거를 다 같이 비판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국 SNS를 보니까 그 정도까지 그런 얘기는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메이와쿠가 숨이 막힌다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막힌다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 좀 그런 거죠. 왜냐면은 유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는 거야? 정해진 일을 하고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약간 눈치 보면서 줄 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걸고 이걸 줄일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5명 서 있어도 이렇게 삥삥 돌아서 거기까지 가요. 우리는 저만 해도 이렇게 하다 사람 없어 그냥 빼가지고 이쪽으로 더 짧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좀 유도리가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질서를 안 지키지? 한국 사람들은 왜 목소리가 크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식한다는 건 우리 입장일 뿐이지 일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시오리짱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거지 그 질문이 없었으면 그 메이와쿠를 각계로 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들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장인정신은 말 자체가 없죠. 네, 그냥 쇼군인이죠. 네. 직인이라는 표현을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직인은 그럼 요게 좀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재미있긴 한데 원래 이제 직업 윤리라고 얘기할 때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업이란 게 무엇인가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직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 컬링, 서양이니까 서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노동이 예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예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에도 시대에 스즈키 쇼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만민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이제 4대 직업을 나누잖아요. 보통 우리가 산업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농공을 뭐라고 하면 그걸 직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이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산농, 직, 상에 각각의 윤리가 있다라는 그 윤리가 뭐냐? 결국 이 스즈키 쇼산이 승려거든요. 승려이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말틴 루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불교인인데 일본이 불교 문화가 있으니까 너 그 불교 경전 읽을 시간 없지? 왜 없냐면 농사 져야 되죠. 이거 망치로 두들겨야 되죠. 고기 잡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반야신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즈키 쇼산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지 바로 불교
불법이야. 세법 즉 불법. 너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이 노동에 대한 신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우리는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아들 하나만 잘 되면 집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1185년에 무사 정권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가마쿠라 무사 정권에서부터 1868년 메이지, 그러니까 에도 시대가 마지막 되던 한 600여 년 기간 동안에 막부 시대가, 그러니까 무사들이 지배하던 무신 정권이죠. 한 600여 년 이렇게 지배를 받는 동안에 거주의 이전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되고, 왜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호미를 잡는데 그걸 무기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신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이 언제 반기를 들지 몰라. 그러니까 직업의 이전을도 제한을 시키고 이사 가는 것도 제한을 시키고, 왜냐하면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다이묘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매기로 해서 계약 관계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면은 어떤 다이묘하고 또 계약을 해서 땅을 매기로 해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거주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는 기타를 치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이 장어 구이집 해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DNA가 이렇게 엮여져 있다 보니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왔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시오리짱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이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들, 또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던 장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또는 기업을 청산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거 이어서 해, 노래와께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아빠 나 하기 싫어요, 나 축구 차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오래된 장수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후계자를 찾아서 승계를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네,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가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점점 줄어지고 그렇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그 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통 문화를 뭐 만드는 뭐 공예품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후계자가 없다. 이게 정말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후계자만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매화고 가게로 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 가게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다 또 프랜차이즈 만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매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가게 뭐 100년, 200년 된 가게 갔다? 그 가게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되게 작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장인 정신을 통한 장수교육. 그리고 저도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한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만 개에서 5만여 개, 200년 이상 된 기업이 5천여 개 있고요. 1000년 이상 된 기업도 7개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볼 때 야, 일본은 정말 장수기업 대단해. 우리나라는 왜 그리 없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과장됐어.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뭐 만드는 무슨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음식점, 여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 60-70%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과장돼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일본인 아니요, 맞는 말씀이라서. 앞에서.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뭐 평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받는 급료가 대기업의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이 폭이 작아요. 왜냐면 일본은 절대적으로 노조의 목적이 뭐냐면 고용 안정이야. 월급이 작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더불어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노조의 목적이에요. 일본의 노조.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우선을 하잖아요. 일본은 임금 인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안정되게 너도 잘리지 마. 나도 안 잘리고 너도 안 잘리고. 그런 공동체 문화가 와문화이고 그것은 요거를 얻어먹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해서 아우 일본인들 매역 문화 진짜 짜증나.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일본은 다 안 좋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괜히 한국이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일본을 너무 폄하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 그건 되게 자신감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감을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만의 자신감으로 가져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
한국도 불륜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고 일본에서도 불륜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다고 들어봤어요. 제가 불륜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한국 쪽 데이터 또 보고 일본 쪽 데이터도 봤는데 물론 이게 어디까지가 불륜인지 이것도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한국도 비슷비슷한 정도의 불륜하는 사람들 비율은 있긴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불륜을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다. 이것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연예인들 불륜 이야기 이런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연예인들 이슈라고 하면 뭐 요새 연예인들 과거에 학폭이 있었다 이런 게 또 자꾸 이슈가 될 때가 많죠. 일본에서는 연예인의 과거, 학폭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일본에서 많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연예인 누구누구가 불륜했다 이게 때로는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루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 그런 루머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런 거 느끼네요. 이게 노출이 더 심해서 한국보다 불륜 관련돼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십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뭔가 많이 그거 예능 기자들도 불륜 이런 얘기를 보도하면 엄청 돈이 되니까 일본 예능 기자들도 그런 거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한테 적당한 질문은 아닌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할게요. 어느 사회나 저는 이게 뭐 일본이 많다, 한국이 많다 이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 생각에는 일본어 속담에 보면은 타비노 하지와 가키스테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기서 다 버리고 와. 그러니까 안 들키면은 돼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많은 일본인들이나 제1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말이 좀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제 현지처를 두고 한국인 현지처를 두고 일본으로 간 케이스가 있어요. 일본에 가서 안 들키죠.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들켰다.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일본 문화야. 타자와 우찌와 소토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찌라는 것은 일본인, 야마토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모든 문화들, 와문화, 뭐 메이와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속하느냐? 결국은 일본인들한테 속하는 거지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미국에서 그 루스 베네딕트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연구 좀 해라 해서 나온 것이 국가와 칼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칼이라는 전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륜이 뭐 예를 들어 일본이 불륜이 왕국 저는 단어는 한국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좀 가십성 이야기일 것 같아. 그래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건 그냥 일본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그냥 대중매체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끄고 이거 클릭수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리가토, 감사합니다. 아리가토라는 말이나 스미마센라는 말을 물론 일본 사람이니까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뭔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그 유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일단 일본은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가 볼 때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정적인 그 단어라든가 이제 그런 워딩이 나올 때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질투도 있지만 그 안에 좋아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의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를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이 코리아니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이 된다라면 참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뭐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클릭수를 높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사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이 좀 좋은 방송으로 해서 한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전문가 강철구였습니다.